여기서부터 우리는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이라는 정은미님의 설명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설명문을 읽으면서 하윤이가 과연 어떤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77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몬드리안이 미국에서 죽기 직전에 그린 빅토리아 부기욱이란 작품이 있다.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인 그의 그림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원색의 적, 청, 황으로 이루어진 생면들 뿐이다. 잠깐 여기까지 볼게요. 제목이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 이라는 제목에서 하윤이는 어떤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쳤을까요? 보자기는 할머니 댁에서 본 적이 있고 정말 몬드리안은 뭐라고 했을까? 과제에 맞는 글인지 몇몇 부분을 골라 읽어보자. 역시 수행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구나. 아무도 없으니까 음독으로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리안은 어떤 우주의 질서가 존재하는 절제되고 명료한 회화를 열망했고 그것을 기하학적 추상 회화로 나타냈다. 바로 몬드리안의 회화의 특징이지요. 그의 그림에는 온통 직사각형 뿐이다. 몬드리안에게 예술은 그의 인생 전부를 넘어서 거의 종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는 모두 고결한 수직선, 순수한 수평선, 다양한 길이와 넓이의 선들만 존재한다. 그에게 색을 섞는다는 건 죄악이었다.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원색만이 있을 뿐이었다. 극도로 깨끗하고 엄정한 미술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고혹적인 미를 그림에서 모두 제거하였다. 자, 여기서 하윤이는 어떤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쳤을까요? 설명이 어렵네. 이 그림이 몬드리안이 빅토리아 부기욱이구나.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된다. 라고 생각했네요. 그의 그림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예술적인 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함축하는 그 철학적 개념이 오히려 감상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추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렵고 복잡한 것일수록 쉽고 단순하게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서양 미술에 나타난 추상적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네요. 우리는 이 글에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점검과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윤이의 점검과 조정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추상이라 하면 일단 눈살부터 찌푸릴지 모르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추상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다. 그 이미지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어 우리의 수준 높은 미적 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서양인들이 20세기 초에나 발견한 추상의 세계는 이미 그보다 몇백 년 전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하윤이는 어떤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쳤을까요? 우리 생활 속의 추상의 세계가 그럴 리가?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제부터 묵독으로 읽어나가자 라고 생각했네요. 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것에 편안해져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추상에 당황하지 말자.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추상적 미감을 갖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우리 전통 그림은 추상적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서의 경우 표의 문자인 한자는, 표의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가리킵니다. 사물을 약화해서 만든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약화는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란 이야기죠. 그것은 사물의 근본 의미를 추출해서 추정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서예를 예술의 한 장르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동양미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인화 역시 추상적 관념으로 그려졌다. 이 부분에서 하윤이는 어떤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인화는 구체적 사물을 그려 놓았는데도 왜 추상적 관념으로 그렸다고 하는 거지? 나중에 더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네요. 서양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묘사를 추구했다면 동양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세계, 기의 세계 또는 우주의 이치를 그리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천리, 자연의 이치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그림에서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기운 생동한다고 평한다. 기운이 넘쳐나는 그림이란 뜻인데 사실 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화면 안에서 기운이 약동하여 살아있는 듯한 경지를 말한다. 그것은 또한 화가가 영감이 아직 생생할 때 단번에 그 영상을 화폭 위에 옮겨놓는 일필휘지의 경지와 일맥상통한다. 일필휘지란 단숨에 글씨를 써내린다. 다시 말해서 단숨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 미술에서는 걸작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동양 미술에서는 득의작, 곧 뜻을 얻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문 1인데요. 동양 그림에 나타난 추상적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동, 일필휘지, 득의작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 단어들을 보고 하윤이는 어려운 말이 너무 많구나. 사전을 찾아보고 이 부분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자 라고 생각했네요.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조선시대의 옛 여인들이 제작한 보자기들을 보자. 우리나라에서 보자기가 발달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거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보자기는 신축성이 있어서 주거 공간이 협소한 우리네의 가재도구로서 제격이었다. 또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자기에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신앙이 배어있지 않았나 싶다. 공들여 술을 놓거나 조각천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면서 우리 여인네들은 복을 빌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하윤이의 점검과 조정 과정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읽는 중에 다른 정보를 찾으니까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되네. 일단 끝까지 모두 읽어보자. 라고 하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보자기들은 옛 여인들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 조각천을 활용해서 만든 규방 예술품이다. 이 보자기를 제작한 옛 여인들은 정규 미술 수업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예술품을 제작한다는 원대한 뜻을 품고 만든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여가 시간에 폐품을 이용하여 가게에 필요한 가재 도구를 훌륭히 만들어낸 것뿐이다. 물론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을 테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10분 활용하여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조각부를 창조하는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인들이 만들어낸 보자기의 조형미는 현대의 기하학적 추상 회화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
신조형주의라 불리는 극단적인 기하 추상 운동으로 서양 현대 미술사에서 그 혁명적인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몬드리안이나 클레보다 훨씬 이전에 조선시대에 이름 없는 여인들이 추상미의 세계를 이룩한 것이다. 여기서 신조형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조형주의란 몬드리안의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 양식과 그의 작품으로 형성화되는 예술에 관한 철학적 사상을 신조형주의라 일컫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알록달록한 다채색의 삼각형 조각천들을 구성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것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것이라는 말에서 하윤이는 이제부터 조각부의 추상적 예술성을 설명하려는 군 읽기의 목적과 관련 있는 부분이니 주의를 더욱 집중하자 라고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쳤네요. 삼각형 조각천들은 사방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평면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리듬감과 율동감을 끝없이 펼쳐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겹겹이 펼쳐진 우리 산천의 구름들을 보여주기도 하며 약간 옆으로 비껴보면 어린 시절 수족강에 색종이를 붙여 만든 팔랑개비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형형색색 오색 찬란하게 바뀌던 모습 같기도 하다. 보잘것없는 요란한 색종이 가루가 요지경 속에서 이리저리 돌면서 환상적이고 재미나게 확대되던 그 흐뭇한 기억이 떠오른다. 옥보 테두리의 배색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 색채를 조합하여 오른쪽 세르면의 진한 쪽빛 천이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왼쪽 세로면과 아래쪽 가르면의 자홍색이 긴장감을 완화하여 전체적으로 정신없이 보일 수 있는 패턴이 안정되어 보이게 한다. 두 번째 것은 오히려 클레의 시적이고 동화적인 작품을 연상시킨다. 작은 나라 스위스 출신의 작은 작가 파울 클레. 그는 작은 그림만 그렸던 화가이자 음악가였다. 클레는 아이 같은 그림으로 우리를 소박하고 서정적인 신비한 나라로 인도한다. 그의 그림 고대의 소리에서는 각양각색의 정사각형들이 희미하게 음을 연주하는 것 같다. 마치 고대의 파피루스 음악 같은 과거의 모든 음악이 속삭이며 메아리 치는 것 같다. 그는 뛰어난 채색과 마티스가 부러워할 만한 색감을 가진 엄청난 화가였다. 자, 여기서 하윤이는 이 그림이 클레의 고대의 소리야 라고 클레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클레의 그림 하나를 생각하고 제시하고 있네요. 클레는 어린애처럼 또 지혜롭게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에는 20세기 회화의 중요한 특징과 장점들이 집약되어 있다. 전혀 들뜨지 않은 쪽빛의 푸른 색조를 중심으로 큰 테두리 안에 구성된 흰색, 누런색, 홍색, 푸른색의 작은 면들이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모시천에 염색하여 저절로 농담의 묘미가 배어나오고 화면의 색감은 더욱 깊어 보인다. 마지막 것은 흰색, 보라색, 회색, 청색을 기조로 차분한 구성을 보여주어 마치 현대의 생면 추상 회화를 보는 듯하다. 모두 다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전혀 산만하지 않다는 것에 또다시 입을 닫을 수가 없다. 그 당시 어떻게 이렇듯 현대적 감각의 작품을, 그것도 재료도 한정된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생활용품인 조선의 조각부에 담겨있는 여러 추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옷보 외에도 추상성을 지닌 조형의 예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 우리는 예술, 그것도 추상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 생각하여 가까이 하지 못한다. 우리 전통 가옥의 추상 인면들, 가구와 창호지의 창틀을 구성하는 전통 문양들, 그리고 한복의 구성미 등등. 이렇듯 우리는 이미 추상적 감각이 몸에 배어 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추상의 세계는 수학자까지 동원해가며 만들어낸 서양식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나 인간의 훈훈한 온기가 도는 자연적 추상화인 것이다. 이제는 추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복잡한 미술 지식은 다 던져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추상 세계로 천천히 들어가 보는 것이다. 여기서 하윤이는 앞선 예상이 틀렸군. 조각부의 예술성을 입증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추상화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그래도 필요한 정보는 많이 얻었어. 라고 생각했네요. 이제 다시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돌아가 보자. 187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한 몬드리안은 정통 칼뱅파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한다. 그의 명백하고 절제 있는 추상 미술의 원형은 그의 이런 금욕적인 성장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추상 미술 운동을 하던 그는 독일 나치군의 폭격을 피해 1940년 10월 3일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다. 말년에 해당하는 1940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그의 뉴욕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평생 독신주의자였던 몬드리안은 바흐에 심취하였으며 뉴욕에 살 때에는 재즈를 즐겼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그의 마지막 작품인 빅토리아 부기우기는 연합군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아쉽게도 그는 연합군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1944년 2월 1일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한다. 뉴욕에 살면서 그린 작품은 그 전에 엄격하고 절제된 추상 미술에 비해 상당히 경쾌한 리듬감을 보여준다. 마치 활기찬 뉴욕에 약동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는 추상 회화를 통해 초자연적인 어떤 질서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보여준 것이다. 사실 분별 없고 공상에 차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질서란 낯선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세계는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점도 있다. 몬드리안은 그런 현실 세계를 그림 속에서 질서 있게 만든 것이다. 몬드리안이 활동하던 20세기 초는 기계의 시대였다. 그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하리라고 믿었었다. 이런 기계의 이미지는 예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청빈한 삶을 실천한 몬드리안은 기계적 미로 상징되는 자신의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인간 세상의 엄격하고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정은미님의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윤이는 어떤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쳤을까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자기에는 추상회화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것이겠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네요.